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복혈당이 높아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왕왕 있고, 이게 공복혈당이 높아서 검사를 해봤는데 당화혈색소 같은 검사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데 당뇨가 있어서 이분이 당화혈색소는 6.5 미만으로 굉장히 잘 조절되고 있는데 공복혈당을 검사하면 막 140, 150 이렇게 높게 나와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병원에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아서 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 온 주제는 공복혈당이 높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이제 공복혈당만 하다 보니까 또 그 식후혈당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제가 식후혈당을 체크를 하면 아니 왜 밥 먹었는데 피 뽑냐고 검사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식후혈당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당뇨 너무 많죠. 뭐 성인 인구의 10분의 1이 그렇고요. 당뇨랑 당뇨가 될 위험도가 높은 분을 전당뇨라고 하잖아요. 그 전당뇨, 그러니까 당뇨 고위험군 합쳐서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에서 2천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당뇨도 많으시고 전당뇨도 많으니까 검진을 저희가 판정을 하다 보면은 공복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최근에 국가검진 받으신 거 있으시면 이렇게 가져오 보시면서 공복혈당이 얼마인지 확인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공복혈당이 높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왜 공복혈당이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우리 몸에서 엄청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바로 간이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는 공복혈당입니다. 자,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번 먹고 간식을 하루에 2번 먹는다고 치면 한 번 먹은 밥의 혈당은 한 2시간이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은 밥에 들어있는 당분을 에너지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신체 신진대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2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그래서 다음 식사 전까지, 그리고 가장 난감한 게 주무실 때잖아요. 자다 일어나서 먹지 않으니까. 저녁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내 혈당을 저혈당이 돼갖고 쇼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우리 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부지런한 일을 하는 게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라고 얘기하는 간이 바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 아침에 공복혈당이 높은 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 간이 밤동안 일을 너무너무 부지런히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를 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췌장에는요, 인슐린만 분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죠. 췌장에는 똑같이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도 분비가 됩니다. 그 호르몬의 이름이 인슐린이 아니고 글루카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가 끝나서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은 췌장으로 자극이 갑니다. 인슐린 분비는 조금 줄이고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 분비를 늘리라는 자극이 갑니다. 인슐린 분비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글루카곤만 잔뜩 분비를 하면 혈당이 오버슛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은 상대적으로 줄이고 글루카곤은 상대적으로 높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글루카곤이 나와서 혈당을 높이는데 얘가 직접 높이는 건 아니고요.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몸에 이렇게 쌓여있는 지방들 있잖아요. 내장에 주로 많이 쌓여있죠. 내장 지방에서 쌓여있는 지방을 막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조각조각을 낸 다음에 잘잘하게 재료를 만들어서 간으로 보내요. 그럼 그 간에서 그 재료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액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굶었을 때도 혈액의 포도당 농도가 저혈당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호르몬이 나와서 췌장에서 지방세포에만 시그널을 보내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근육에도 보내서 근육이 우리 몸에서 계속 조금씩 녹아나고 재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 녹아난 쪼가리들도 역시 간으로 가서 간에서 당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간에는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잉여 에너지를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글라이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해 놓는데, 그 저장해 놓은 것을 분해해서 혈액으로 당을 다시 만들어서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저장해 놓은 거를 분해해서 보내기도 하고, 다른 데서
재료를 받아가지고 특히 지방세포에서 재료를 받아서 그걸로 당을 만들어서 혈액에 보내기도 하는 게 여러분이 밥을 안 먹은 순간에도 배가 너무너무 고프거나 밥을 안 먹은 순간에도 저혈당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이 간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당을 만드냐면요. 어떤 때냐면은 잠을 못 잘 때예요. 잠을 못 자서 이분이 지금 굉장히 잠을 못 자서 누워서 괴로워하고 계시는데요. 수면 장애가 있어서 잠을 못 잔 경우인데 뭐 그런 경우죠. 내가 불면증이 있어서 밤을 잠 못 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아침에 저한테 오셨는데 그분이 평상시에 혈당이 되게 좋으신 분인데 그날 혈당이 막 145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교대 근무자라서 지금 오신 이 텀이 바로 야간에 일을 하고 이제 아침에 저한테 들렸다가 자러 가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하나도 못 자고 일을 하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코골이 있잖아요. 코를 막 골다가 수면 무호흡이 오니까 이분은 잠을 잘 잤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지만 실제로 그 코를 골고 수면 무호흡이 있고 난 다음에 잠이 자꾸 깨기 때문에 이렇게 수면에 장애가 되면 우리가 이제 잘 때는 교감신경이 조금 다운이 되고 이완시키기 위한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도 좀 줄어드는데 이런 호르몬들이 교감신경계 호르몬이랑 이 콜티졸들이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밤에 이제 잠을 자게 되면은 그런 호르몬이 덜 나오니까 혈당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계속 각성 상태로 있으면은 이렇게 막 자극하는 호르몬들,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들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밤에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새거나 굉장히 힘들게 지내게 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혈당이 높은 상태가 되는 거죠. 비슷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어마무지 받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역시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과 교감신경계 호르몬이잖아요. 이 호르몬들은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그 이유가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뭐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겠지만 맹수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죽어라고 막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팔다리로 가는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우리 몸이 그 스트레스를 이기는 액션을 하기 위해서 당을 막 올립니다. 그래야 그 당을 이용을 해서 뭐 도망갈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내가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자꾸 올라갑니다. 이거는 당뇨를 조금 알아보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난 다음에 혈당이 얼마나 오래 올라갈 수 있는지를 다 경험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바로 이겁니다. 밤에 먹으면 당연히 그 다음날 아침에 혈당이 높은 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밤에 먹지 않아도 아침에 혈당이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를 말씀드리냐면요. 자, 우리가 먹고 난 다음에 혈당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여주는 커브입니다. 내가 탄수화물 식품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1시간 정도면 피크를 칩니다.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2시간 정도면 혈당이 제자리를 돌아와요. 탄수화물 식품 중에서도 정말 단순당이라고 얘기하는 음료수 있잖아요. 달달한 음료수를 먹으면은 정말 30분이면 이렇게 먼저 피크를 치고 올라가고요. 탄수화물 식품 중에서도 과일은 단순당보다는 조금 더 소화시키는데 오래가 걸려서 단순당 다음으로 이렇게 피크를 치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식품 중에서 뭐 쌀이나 밀같이 도정을 안 한 그런 곡류를 먹게 되면은 탄수화물 식품 중에서도 조금 더 뒤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고요. 탄수화물은 대부분 혈당으로 반영이 돼서 내 당을 올렸다 내립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내가 먹은 거에 한 50% 정도만 당분이 돼요. 그리고 이 당분도 굉장히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가서 피크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의 피크를 치고요. 한 4시간 정도가 돼야지 혈당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요. 얘는 더 천천히 해요. 지방은 전체적으로 먹은 양의 한 10% 정도만 당분을 올리는데 아주 천천히 올려가지고 하지만 굉장히 길게 올려서 한 10시간, 12시간이 돼야 지방을 먹지 않은 상태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 내가 야식을 하지 않아도 전날 이렇게 굉장히 소화가 천천히 되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뭐 대표적인 게 삼겹살 구워 드신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혈당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먹거나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식품으로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날 혈당이 높게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1, 2, 3이 아니고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뱃살이에요. 아까 밤에 간이 내가 자는 동안 너무너무 당을 많이 열심히 만들어서 내 아침에 혈당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간이 계속 만들 그 재료가 어디서 오느냐면은 바로 뱃살에서 와요. 뱃살에서
막 분해한 것들이 간으로 그러니까 이 살이 분해된, 그러니까 지방이 분해된, 정확하게 이 쌓여있는 게 중성지방이거든요. 중성지방이 막 분해된 그 당을 만드는 재료들이 간으로 막 가서 밤에도 열심히 당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 또 대부분 당이 높아지면 당을 그만 만들어 라는 시그널이 간으로 가는데, 이렇게 뱃살이 나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니까 그 시그널을 잘 못 받아들이니까 계속 창고가 넘쳤는데도 계속 포도당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 2, 3 말씀드리긴 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 내장지방이라는 게 간에 쌓일 수도 있고 췌장에 쌓일 수도 있고 장간막에 쌓일 수도 있는 그 내장지방이 내 아침 혈당을 올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복혈당을 높은 분을 위한 팁을 드리면, 첫 번째, 잘 주무시면 공복혈당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총체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뱃살을 좀 줄여서 지방간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야식을 피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공복혈당을 높은 분을 위해서 드리는 팁입니다. 그런데 어떤 당뇨가 있으신 분이 공복혈당도 높은데 식후혈당도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약을 올리시고 내가 뭐 음식은 고칠 게 없는지 운동은 더 할 게 없는지를 찾아보는 게 필요하죠. 근데 제가 공복혈당만 얘기를 드리면 항상, 그리고 또 국가에서 국가검진에서 공복혈당만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이번 다음에는 검사를 하실 때 아침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뒤에 검사를 하세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어마무지 의아해 하세요. 이 당 검사는 꼭 공복에 받아야 되는데 저 의사가 왜 밥 먹고 받으라 그러냐 하면서 굉장히 의아해하시면서 검사 결과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식후 혈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당뇨가 진단되면은 공복혈당이랑 식후 2시간 혈당을 검사를 처음에는 무조건 하거든요. 식후가 혹시 상대적으로 높은 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식후 혈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이게 당뇨 환자의 자연사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은요. 이 그림 중에서 자, 이것만 봐주시면 돼요. 위에 거는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자, 밑에 거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백이죠. 여기 백에 췌장 기능이에요. 췌장 기능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는 베타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기능이 조금만 확대를 해봐 주시겠어요? 이 100에서 쭉 나이가 드실수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가 되면서 쭉 떨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50% 정도 내 췌장 기능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당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생겼을 때는 내가 췌장이 100에서 90이 된 게 아니고요. 100이라는 기능에서 50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된 거예요. 당뇨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로 갈수록 췌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먹어야 되는 약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점에서 췌장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데 50% 정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당뇨가 온다라고 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보내드리면, 그러면 이 췌장 기능에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나의 혈당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공복혈당은 역시 반비례로 올라가게 돼요. 공복혈당은 천천히 올라가서 췌장 기능이 50% 떨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공복혈당이 126이 되죠. 126이 공복혈당의 당뇨 기준이에요. 이렇게 쫙 올라가지만 보시면 얘가 식후혈당인데요. 식후혈당은 공복혈당보다 더 먼저 올라가요. 더 먼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검진해서 공복혈당만 계속 이렇게 측정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는 식후혈당이 올라가서 당뇨끼가 생겼거나 당뇨가 생겼는데 놓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비율이 공복혈당만 검사하게 되면은 전체 당뇨 환자 중에서 몇 퍼센트를 놓치냐면요. 굉장히 많아요. 50% 정도가 놓쳐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공복혈당은 괜찮으면서 식후혈당이 먼저 올라가는 걸로 당뇨가 생기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은, 내가 좀 이렇게 마르긴 했는데 우리 집안에 당뇨가 많아가지고 내가 좀 당기가 생기시는 그런 분들은 공복은 괜찮은데 식후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까 공복혈당을 올리는 가장 큰 원인이 내 뱃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뱃살이 없으시니까 공복혈당은 높지 않지만 내가 유전적으로 췌장이 약하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그 경우에는 식후혈당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이 공복혈당만 검사하시게 되면은 당뇨를 빨리 진단을 하실 수가 없게 되고, 또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 당뇨가 이제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당뇨가 생기시는 분들도 식후혈당이 공복혈당보다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공복혈당만 검사하게 되면은 또 당뇨의 조기 진단을 놓칠 수가 있고요. 총체적으로 한국 분들이 서양 분보다 췌장이 약하다, 크기가 작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후혈당이 좀 먼저 올라가면서 당뇨가 발생되는 것이 한국 분들이 당뇨가 생길 때 생기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말씀드린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꼭 식후혈당을 측정하기 어렵다면 공복과 식후혈당을 모두 반영하는 당화혈색소를 공복혈당이랑 같이 측정을 하셔야 빠른 시기에 당뇨를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복혈당 126부터 당뇨고 당화혈색소 6.5부터 당뇨잖아요. 그러면 6.4랑 125는 당뇨가 아닐까요? 이분들도 당뇨라고 사실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험하다고 보는 게 공복이 110부터 당뇨 전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정상인 경우, 내가 당내성이 정말 좋으신 경우, 당이 정말 좋은 경우는요, 내가 8시간 정도 공복하고 혈당을 측정하면요 90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90대만 나와도 아, 이분은 당뇨기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100이 넘으면 전당뇨에 들어가는 거죠. 전당뇨 중에서도 약간 100에서 126부터 이제 당뇨니까 125까지 전당뇨지만, 실제로 내가 검사를 했는데 막 110, 115, 120 이러면 사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정밀한 당뇨 검사를 하면 당뇨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당화혈색소도 5.6까지 정상이고 5.7부터 6.4까지가 전당뇨고 6.5부터 당뇨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화혈색소가 6이 넘어요. 그러면 6에서 뭐 6.1, 6.34 이런 정도의 분들은 조금 더 정밀한 당뇨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당뇨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컷오프 수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언저리에 있는 분이라고 절대로 안심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것과, 공복혈당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식후혈당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한당뇨병 학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당뇨병 학회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보통 공복혈당만 측정해서 100 이하가 정상, 126부터 당뇨, 그 사이가 당뇨 전 단계. 그래서 공복혈당이 높아서 당뇨 전 단계가 된 분은 어렵게 공복혈당 장애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당을 먹었을 때, 밥을 먹었을 때 그 당을 얼마나 잘 처리를 하는지를 보면, 보통 먹고 난 다음에 2시간이 있으면은 당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40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 140 이하로 식후 2시간에 돌아오면 정상이라고 보고, 식후 2시간에 200이 넘으면 당뇨라고 하는데, 그 사이 분들 140은 넘지만 200을 안 되는 거는 분들은 당이 들어갔을 때 그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장애가 왔다라는 뜻에서 내당능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올 때, 전당뇨로 들어갈 때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공복혈당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이제 국가검진에서 빨리 잡히죠. 식후혈당이 먼저 올라가고 공복혈당은 괜찮은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도 분명히 전당뇨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물론 결국은 둘 다 올라가죠. 식후나 식전이나 다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공복혈당만 높고 어떤 분은 식후혈당만 높아요. 이 중에서 누가 더 당뇨에 위험하신 분일까요? 공복이 높으신 분이 더 위험할까요? 식후가 높으신 분이 더 위험할까요? 네, 답은 식후가 높으신 분이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공복이 높은 거는 제가 아까 당뇨가 아니어도 배가 좀 나와서 내장 지방이 많으면 간에서 당을 만들 원료를 너무 많이 공급받기 때문에 내장 지방에서 혈당을 아침에 높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당이 내가 들어왔을 때, 내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그걸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 병 자체가 당뇨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내당능 장애라고 하고, 내당능 장애가 공복혈당 장애보다 훨씬 당뇨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복혈당도 해야 되지만 식후혈당도 같이 검사를 해봐야 제대로 당뇨를 진단할 수 있고, 식후혈당을 검사를 할 때는요, 사실 이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식후혈당은 천차만별이잖아요. 탄수화물 없이 계란이랑 우유만 먹은 아침 식사를 가지고 식후혈당을 측정한 경우랑, 아침에 떡이랑 아니면은 무슨 쉐이크 같은 거, 쉐이크에다가 콘프레이크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를 먹고 난 다음에 식후혈당을 측정하는 거랑은 당의
당의 값이 하늘이랑 땅 차이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식후혈당을 측정을 할 때는 병원에서는 75g 포도당이 탄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2시간 동안 이렇게 엄밀하게 먹는 환경을 통제해 갖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기가 되게 어렵고 번거롭고 돈도 내야 되고 피도 2번 뽑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당화혈색소 정도까지는 내가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좀 배가 좀 통통하게 나오고 우리 집안에 당뇨가 좀 있고 이런 분의 경우는 같이 측정할 것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식후혈당만 높은 당뇨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